네, 이번 시간은 정말 듣기만 해도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해지고 두둑해지는 저희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라이브 머니톡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다가오면서 연말 이제 송년 모임도 하나둘 잡히는데요. 물론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이 비어가는 텅텅 비어가는 나의 주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연말 내 계좌 점검을 통해서 슬기로운 경제 생활하는 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지영 미래에셋 대우증권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 12월이 이렇게 코앞에 좀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연말이 되면 한 해 마무리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새해를 준비하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증권시장에서는 12월이 어떤 달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모임을 하시긴 어렵겠지만 뭐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여러 가지로 송년 모임들 많이 하실 거예요. 12월은 이제 모두에게 바쁜 달이기도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도 점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일단 투자 결산도 함께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내년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좀 미리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던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결산을 한번 좀 해보시고 연금을 이렇게 좀 지급받고 있는 은퇴자시라면 연금 인출 한도가 있어요. 그 내용 얼마나 내가 인출 받았는지도 점검하셔야 되고 또는 연금이나 ISA 계좌와 같이 세액공제나 기타 세금 절세효과가 있는 계좌들은 입금 한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 많이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오, 체크리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연말정산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먼저 투자 결산은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남윤식 아나운서님 뭐 연초 대비 네. 지금 자산이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슴 아픈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갑자기 약간 눈물이 맺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결산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12월이 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 계좌를 한번 좀 뒤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기초에 연초에 2억 원 잔고가 있었던 계좌에 내가 급여 연봉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연말에 지금 와서 보니까 계좌 잔고가 2억 5천이다. 그럼 이제 2천만 원의 평가 금액이 늘어난 거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단순 이제 입금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 계산했을 때 한 9% 정도의 수익률을 거뒀구나. 그런 시장 수익률 대비 얼마나 내가 아웃퍼폼 했나, 잘했나 이런 거 점검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계좌가 이제 잔고가 늘어난 것들 중에서 이익 실현을 실제로 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꼬리표처럼 이제 딸려다니는데 내년도에 내 세금들을 좀 미리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네. 이 해외 주식은 세금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해외 주식 많이들 하시는데 국내는 우리가 배당금 말고는 특별히 세금에 대한 이슈는 없으세요. 그러나 해외 주식은 분류과세가 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을 다 통산해서 25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내년에 내 세금이 있구나.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보다 아무래도 지금 해외 주식하고 있는 우리 유식 아나운서가 좀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일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내가 매도한 것, 그 이익 금액이 얼마인지 점검을 하셔야겠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지 체크하시고 그게 250을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과세 부담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손실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내년에 내 세금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결제일 기준으로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놓은 해외 주식 그 거래소에 결제일이 3일인지 2일인지 체크를 하셔서 결제일이 딱 12월 31일 안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계좌에서 이제 합산 손실이 났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실난 부분들을 상계 처리를 할 때 내 계좌가 선입선출인지 후입선출인지 좀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본인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회사 또는 이제 증권 거래하는 회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이 계좌가
후입 선출인지 선입 선출인지 확인하셔서 이제 손익을 상계 처리하실 때 좀 후입 선출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좀 복잡한 내용들이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손실 상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손실 상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세 번째 언급해 주신 네. 후입 선출, 선입 선출 그 부분 개념을 한번 짚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익이 1,000만 원 이상 나가지고 손실 났던 종목들을 좀 털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손실이 500만 원인데 이거를 팔고 오늘 다시 사시게 되면은 후입 선출인 경우에는 먼저 샀던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산 게 나의 취득 단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3월 1일 날 비싸게 샀던 거를 팔고 지금 다시 샀는데 지금 11월 23일 날 산 것이 내가 취득한 매입한 단가로 돼버리기 때문에 손실 상계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손실 상계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네.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 해외 주식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양도세가 있다 보니까 더 주의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좀 내가 봤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네, 좀 좋은 팁이 있습니다.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일단 손해났던 종목들을 팔려고 하려면 이게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계좌에 아무리 찾아봐도 손실난 종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남유식 아나운서님 손실난 종목들이 많다고 하시지만 아이고.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없고 또 하나 매매를 통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증여를 통해서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예시로 제가 배우자, 부부간에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A 주식, 해외 주식을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많이 수익이 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1억 원이 된 거예요. 여기서 증여가액이란요. 오늘 증여를 한다라고 할 때 배우자에게 앞에 2개월 그리고 뒤에 2개월에 4개월의 평균 가격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증여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날 가격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 가격이 1억 원이라고 예상을 하게 될 때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보시는 것처럼 1,9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세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걸 1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시면 우리가 증여가액은 이제 배우자 간에 6억 원까지는 10년간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 1억 원이니까 세금을 낼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받은 금액이 1억 원의 증여가액이 이제 재산가액이 되었는데 매도를 할 때 1억 원 수준 뭐 비슷한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게 되신다면 양도세 또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를 전체로 놓고 보면 1,900 정도의 금액을 절세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지만. 그러니까요. 부부 관점에서 보면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배우자가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직계 좀비속 간의 증여가액도 우리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많지는 않지만 5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세무사와 좀 더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절세 팁이 있는데요. 해외 주식에 대한 손익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식은 우리가 비과세로 알고 있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러나 대주주와 장외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게 내가 손실을 좀 크게 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에 수익이 많이 난 거와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해서 이제 과표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주식은 매도하는 게 아니라면 세금 걱정에 있어서는 조금 덜어도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류과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걸 투자하시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걸 피하기 위함인데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류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좀 해외 주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배당 소득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외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절세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이 연말 계좌 점검하는 그 포인트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이들 들어본 말이긴 한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절세 얘기를 할 때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12월 달에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좀 열어보고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발생한 저희 회사에서만 물론 조회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역을 점검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익년도로 넘어가서 이제 5월 달에 신고도 하시고 세금도 많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어떤 항목을 얘기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제일 보편적인 거는 은행에서 우리가 가입하는 예금의 이자, 그리고 채권의 이자,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 해외펀드 투자하셨던 분들은 매도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ETF 많이 하시는데 국내 상장된 ETF 중에 국내 주식 매매 차익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다 과세가 돼요. 원유라던가 해외 글로벌 리츠라던가 미국 나스닥 ETF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관리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각각 금융기관마다 내가 올해 얼마만큼 이 금융기관에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이 발생했습니까? 라는 걸 점검하시는데요. 계좌가 많이 흩어져 있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실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2천만 원 관리하기를 많이 하셨다면 이게 얼마 전부터 이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시면서 금융소득을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게끔 또 관리하는 분들 아주 선제적으로 이런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는 기준이 1,000만 원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아직 2천만 원이긴 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제 재산평가액이나 소득평가액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 금액들 중에 금융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시키겠다고 이제 작년에 이게 규정이 좀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그것 때문에 세금들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지난번 방송에서 절세 이야기 하면서 이 연말정산할 때 연금 계좌를 좀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 요거는 어떨까요? 네, 연말이 되면 일단 체크해야 되는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인출하시는 은퇴자분들은 연금으로 내가 받는 금액 중에서 종합과세되는 그 금액 부분이 있어요. 그게 1,200만 원이 넘지 않게 관리하셔야 되고 불입을 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얼마인지 내가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 5월, 6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락된 게 없는지를 좀 12월 달에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급여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300만 원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600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IRP 계좌를 합산해서 한도를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변경된 부분 중에 여기 금액이 900만 원, 뭐지 50세 이상은 이런 건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요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좀 특례로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만 5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 소득 요건이 되신다면 추가로 2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손님들 중에서 투자자분들 중에 나 700까지밖에 안 넣었는데 급여 소득이 1억 2천이 안 되니까 200만 원을 더 IRP에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을래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도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연금 계좌 이외에도 요즘 워낙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개설한 분들이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이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연말 절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ISA 계좌는 지난 봄에 한번 좀 상세하게 다루긴 했었는데 ISA 계좌의 절세 팁, 연말에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3년 이상 내가 보유했던 ISA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만기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제 연금저축계좌에다 입금을 해서 입금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ISA 계좌가 입금 한도라는 게 있어요. 절세 통장이다 보니까. 근데 내가 투자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과세가 많이 되는 건 ISA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한 600만 원 남았다. 그럼 일반 계좌보다는 ISA 계좌 입금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팁들을 쏟아내셔가지고 제가 틈틈이 메모를 해두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요거 좀 정리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죠. 좋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지인들이나 투자 상담으로 오신 분들한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계좌를 정리할 때 너무 계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한 군데를 합칠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분산 투자 목적이나 위험을 좀 나누기 위해서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계좌는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단일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인데요. 연금 계좌는 입금할 때 한도가 IRP와 합산해서 전 금융기관 1,800만 원까지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금융기관에 너무 7개, 8개씩 쪼개져 있으면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인출하실 때도 세금에 대한 이제 꼬리표를 다 체크하면서 인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많이 흩어져 있으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주식 계좌인데 해외 주식은 제가 양도세 신고를 내년 5월에 하셔야 된다고 했죠. 잦은 신고, 잦은 납부입니다. 근데 이걸 금융기관에서 대행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이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서 해외 주식을 모두 합산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절세나 아니면 효율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일화하는 거는 저도 이제 이해가 바로 되는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들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그 납입 한도까지는 납입이 되지만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입출금이 되진 않지 않나요? 한번 납입했으면은 계속 약간 붙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연금 계좌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입금했던 금액은 또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넣었던 금액도 만 55세가 안 되었고 연금 개시를 할 생각이 없지만 인출도 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ISA 계좌에서 만기에 지낸 금액 5천만 원을 연금 저축에 넣게 되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더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절세,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이 연말 재테크 관점에서 확인해봐야 할 것들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실까요? 네, 12월은 결산의 달이기 결산. 때문에 일단 결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습관인 건데 제가 전에 처음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도 자산 관리는 청소와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연초 대비 연말에 얼만큼 늘었고 변동성이 얼마나 컸었고 내가 얼마를 저축했고 이런 것들이 또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좀 잘 하셔서 올해 수익도 점검을 하고 내년도에 투자를 어떻게 할지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내 세금이 뭐 많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이익이 난 금액 자산들 중에서 현금화를 하셔서 내 세금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좌는 항상 단일화하는 좀 습관을 가지고 가시되 절세 계좌는 무조건 만든다. 그래서 절세되는 계좌를 최대한 먼저 활용을 하시면서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해서 절세 효율을 좀 많이 높이실 수 있는 게 좀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는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각각 금융기관마다 내년도에 투자 전망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리뷰 잘 읽어보시면서 내년도에는 내가 주식이나 이런 위험자산 비중을 얼마 가져갈까 이런 걸 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정말 좋은 꿀팁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상한 씨부터 좀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먼저 7109번님,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가는 나만의 모토인 건지 식비, 병원비만 해도 바닥이 보여요. 돈이 모이는 분들의 비법이 궁금하네요. 라고 이거 남겨주셨습니다. 약간 이제 네. 한탄과 자조 섞인 목소리인데 여기 혹시 돈이 모이는 분들 계시면 그분의 네. 비법을 좀 답변을 그럼요. 듣고 싶은데 우리 매니저님이 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매니저님밖에. 막 모이는 비법.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돈을 잘 모으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저축할 금액을 먼저 내 연봉에서 계산을 합니다. 연봉이 5천이다. 3천이다. 그럼 저축을 1,000만 원, 3천만 원 해야지 정하시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절세 통장 말씀해 드렸는데요. 절세 통장이 입금 한도가 예를 들어 IS가 2천이잖아요. 그럼 목표로 내가 1년에 2천씩 절세 한도만큼 꽉꽉 채워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지나면서 1억이 만들어지고 시드머니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수익률이 늘어납니다. 수익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절세 통장을 많이 활용하세요. 저희는 그렇군요. 지금 약간 보면서 가능한 거구나. 그럴 수가 있는 흐리멍텅한 거구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돈이 모이는 분들의 얘기를 또 경청해봤습니다. 이선자님께서요. 한정판으로 나온 정기 예금이 이번 달에 있어요. 이번 달 금리가 높던데 저의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빨리 한정판 예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기예금 상품들 금리가 계속 월마다 많이 바뀌는데요. 이걸 해지했을 때 내가 페널티가 있잖아요. 이자를 포기해야 되는 금액하고 늘어나는 금액하고 당연히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내가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재가입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 기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한정판은 금액도 작지만 투자할 수 있는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또 유튜브 댓글 중에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밥카페란님께서 핸드폰 사면서 카드 맞는 걸 쓰다 보니 카드는 카드대로 또 현금은 현금대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카드를 쓰면서도 카드 값을 모아둘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카드를 쓰면서 카드 값을 모은다는. 약간 네, 앞부분의 어떤 걸까요? 문장의 의미는 카드를 카드대로 쓰고 현금은 또 현금대로 쓴다. 어쨌든 포인트는 과소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카드를 쓰면서도 카드 현금을 값을 조금 줄일 수 있고. 네, 약간 저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요 비슷한 주제를 우리가 얘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카드 값이 결제되는 통장을 좀 따로 분리를 관리해서 통장을 좀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고, 카드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요즘에 어플 중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계부를 좀 잘 쓰시면서 우리 남유식 아나운서님처럼 네, 가계부 너무 쓰는 거 좋아해요. 저는.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모일까? ISA가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김다현님께서요. 미성년자에게 10년에 2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2천만 원씩 주고 세뱃돈 받은 거나 다른 돈 받은 것도 몇백만 원 된다면 이건 세금 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네네. 증여하고 추가로 네네. 일단 원칙은 수중자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한테 받는 금액이 이제 2천만 원, 기타 친족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받을 때 이 준 사람이 누군지를 일단 체크를 아마 다른 돈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원칙상으로는 이 돈을 본인의 자산 증식에 아이가 이렇게 활용을 했던 거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증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다 증여의 대상이 돼요. 뭐 예를 들어 부부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도 역증여로 계속 증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자면 끝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 모니톡 시간, 사실 오늘 해미 시작하면서부터 이 손지영 매니저님 주기적으로 아주 친절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말씀 많이 자주 해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저도 많이 아쉬운데 우리 시청자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네. 그래도 한 추울 때 시작해서 추울 때 끝나긴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자기는 회자 정리는 모르겠고 거자필반이란 말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떠나게 되면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어떤 기회들은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은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한테도 공부가 많이 됐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한 1년, 202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손지영 매니저님 덕분에